이 냄새 참을 수가 없네. 당장 나가세요. 대한민국 땅 위의 미군 기지, 미군 여군대 위의 신발 끝이 할머니의 도시락을 향했습니다. 8시간을 달려온 노인 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우리 군인의 할머니가 김치 냄새 때문에 쫓겨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붉은 국물, 무릎 꿇은 할머니, 그리고 먼 발치에서 이를 악물고 지켜보는 손자. 하지만 그 할머니의 가방 속엔 3분 뒤 이 모든 걸 뒤집을 단 하나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어디 지역에서 듣고 있나요? 운전을 하시면서, 산책을 하시면서,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경남 사천의 어스름 속에서 이말수는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가 아닌 온돌방 아랫목에 깔린 얇은 이불 위였고 허리를 일으킬 때마다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7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몸은 여전히 새벽을 기억하고 있었죠.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고 장을 보러 가고 손주를 챙기던 습관이 몸속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무릎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슬리퍼가 마룻바닥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부엌 한쪽 찬장 문을 열자 어제 장터에서 사온 계란 한 판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계란 3개를 꺼내 양은 냄비에 물을 받아 올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자 파란 불꽃이 냄비 밑을 핥기 시작했고 물이 끓는 동안 말수는 냉장고에서 직접 담근 김치와 어제 저녁 미리 만들어둔 장조림을 꺼냈습니다. 손주 도윤이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김치는 배추를 반으로 갈라 소금에 절이고 고춧가루와 젓갈을 버무려 항아리에 넣어 삭힌 것이었습니다. 장조림은 소고기를 간장에 졸이고 메추리알과 꽈리고추를 함께 넣어 윤기가 자르르 흐르도록 졸인 것이었죠. 말수는 그 반찬들을 작은 밀폐용기에 정갈하게 담으면서 이거 좋아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계란이 익는 동안 말수는 밥을 지었습니다. 쌀을 씻어 물을 맞추고 밥솥 뚜껑을 닫았습니다. 밥이 뜸들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계란을 건져 찬물에 식히고 껍질을 벗겨 달걀말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 젓가락으로 돌돌 말아 올렸습니다. 노란 달걀말이가 완성되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고소한 냄새가 부엌 전체를 감쌌습니다. 밥이 다 되자 말수는 양은 도시락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밥통, 하나는 반찬통이었습니다. 밥통에는 갓 지은 따끈한 흰쌀밥을 담고 그 위에 직접 담근 고추장 한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반찬통에는 김치, 장조림, 달걀말이를 빈틈없이 채워 넣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닫고 낡은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싸는 말순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부엌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28배 나이에 군 복무 중 순직했던 아들, 그 얼굴을 보며 말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윤이가 아빠 닮았어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눈빛과 지금 군대에 간 손주의 눈빛이 겹쳐 보였습니다. 말수는 사진 액자 뒤편을 살짝 들춰봤습니다. 그곳에는 손때 묻은 낡은 수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연필로 휘갈긴 이름 하나가 보였습니다. 김태식? 그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수첩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 말수는 도시락을 장바구니에 넣고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허리가 약간 굽은 몸,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손주를 보러 가는 날이었기에 말수는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통바지,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옷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말수는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초가집의 천장, 벽에 붙은 달력, 마당 한쪽에 놓인 장독대, 이 모든 것들이 손주 도윤과 함께 살았던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이 5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간 날도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마당에서 울던 어린 도윤을 안고 괜찮아, 할매가 있잖아라고 달랬던 기억,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어떻게 애를 버리고 가냐고 했던 소리, 가게 빛 독촉장이 날아왔을 때 허리를 숙이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빌었던 순간들. 말수는 그 모든 순간을 견뎌냈습니다. 손주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사천 시외버스 터미널까지는 농로를 따라 40분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논두렁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신발 굽이 많이 닳아서 발 뒤꿈치가 까끔거렸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걸어왔으니까요.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사천에서 진주로 가는 첫 버스는 6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말수는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말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말순을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손주 보러 갑니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군대 갔나 보네요? 예, 카투사래요. 아이고, 영어 잘해야 가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네요. 기사의 말에 말수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어요. 버스는 사천을 벗어나 진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 속 도시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이 얼굴만 보면 힘이 날 텐데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8시간이 넘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말수는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만난다는 그 하나의 목표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으니까요. 진주 터미널에 도착한 것은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말수는 환승을 위해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배가 출출해서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 하나 주세요. 네, 어르신. 주인 아주머니가 따뜻한 국밥을 내왔고 말수는 천천히 떠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방 속에서 작은 밀폐 용기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식탁 밑에서 조용히 김치 몇 조각을 더 담았습니다. 도윤이가 좋아하는 김치였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 보자기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9시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좌석이 거의 다 찼고 말수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젊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앉았습니다. 청년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충전량을 확인했습니다. 30%. 조금 불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집에 두고 왔던 겁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아껴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가 대전으로 향하는 동안 옆자리 청년이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카투사 진짜 빡세다던데. 영어로 보고서 써야 된대. 그 말을 들은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도윤이가 힘들어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대전에 도착한 것은 낮 12시였습니다. 마지막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터미널 안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나기였습니다. 버스 출발이 15분 지연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고 말수는 대합실 의자에 앉아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들의 유품이었습니다. 오후 1시, 면회 시간은 3시였습니다. 늦으면 안 되는데. 빗소리가 터미널 지붕을 두드렸고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머릿속에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부모 없이 혼자 교실 뒤편에 서 있던 모습.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들어왔지만 도윤이는 혼자였습니다. 말수는 교실 밖 복도에서 몰래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외롭지 않게 키우겠다고. 비가 그치고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대전에서 평택까지는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으로 도윤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신호가 약해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버스 안 엔진 소리와 빗소리가 겹쳐 답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3시 30분 드디어 평택에 도착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린 말수는 캠프 험프리스 방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찾았습니다. 택시 기사가 다가와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요금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15,000원. 너무 비쌌습니다. 노인 할인 안 되나요? 죄송해요, 안 됩니다. 말수는 셔틀버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셔틀버스에 올라 부대 방향으로 가는 동안 말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시락만 전해주면 돼. 얼굴만 보면 돼. 작은 목표였지만 말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높은 건물들, 영어로 쓰인 간판들, 군용 차량들. 말수는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버스에서 내려 장바구니를 꼭 쥐고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 철조망과 경비초소가 보였고 미군 병사들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그렇게 말순의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정문 앞에 도착한 말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생각보다 훨씬 낯설고 위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철조망이 부대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고 정문에는 출입통제 표지판이 여러 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글과 영어로 병기된 안내문들이었는데 말수는 한글은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의미가 선뜻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출입 제한 구역, 신분 확인 필수, 사전 등록자의 하남이라는 문구들이 빨간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정문 바로 앞에는 안내부스가 있었고 그 너머로는 3중의 배리어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차단기가 도로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었고 보행자용 차단봉이 인도를 막고 있었으며 그 뒤로는 엑스레이 검색대까지 보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안내부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고 가슴이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스 안에는 미군 병사 한 명과 한국인 통역병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통역병은 25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고 표정은 무척 무뚝뚝했습니다. 말순이 부스 창구 앞에 섰을 때 통역병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손자 면회하러 왔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도윤이요. 카투사 이등병이에요. 통역병은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스쳐 지나갔고 통역병은 스크롤을 내리며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몇 초가 흐른 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전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면회는 등록된 분만 가능합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등록이요? 그런 거 해야 하는 줄 몰랐어요. 규정상 최소 이틀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출입이 어렵습니다. 통역병의 말투는 여전히 기계적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손자한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하면 대기하셔도 출입은 불가능합니다. 등록 절차를 먼저 밟으셔야 합니다. 통역병은 안내 책자 한 장을 꺼내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이 절차대로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말순은 그 책자를 받아들었지만 작은 글씨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 전화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목록 등이 나열되어 있었지만 말순에게는 너무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8시간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인가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목이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참았습니다. 그럼 도시락만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장바구니 속 보자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쪽 검색대로 가십시오. 통역병이 옆쪽을 가리켰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검색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엑스레이 기계가 놓여 있었고 다른 한국인 가족들도 몇몇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아는 젊은 엄마가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놓고 있었고 손편지 봉투를 든 여학생이 눈물을 훔치며 서 있었으며 꽃다발을 든 중년 남성이 앞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수는 그들 뒤에 조용히 섰습니다. 줄이 천천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에 선 젊은 엄마가 검색을 통과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여학생은 편지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중년 남성은 꽃다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고 일부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말수는 긴장이 더해졌습니다. 나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을까? 드디어 말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검색대 앞에 서자 미군 병사가 손짓으로 트레이 위에 물건을 올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말수는 보자기를 풀어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양은 도시락 2개, 김치가 담긴 밀폐 용기, 그리고 장조림과 달걀말이가 담긴 반찬통. 트레이 위에 올려놓자 엑스레이 기계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미군 병사가 화면을 주시하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병사는 옆에 있던 상급자에게 뭔가 말했고 영어로 빠르게 대화가 오갔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급자가 다가와 트레이를 다시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통역병을 불렀습니다. 통역병이 다가와 말순에게 설명했습니다. 발효식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김치를 빼셔야 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김치만 빼고 나머지는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검사를 마저 해봐야 합니다. 통역병은 다시 병사에게 뭔가 전달했고 병사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라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김치에서 희미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발효된 김치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주변 병사들이 코를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고 상급자는 손을 저으며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병이 다시 전달했습니다. 냄새가 너무 강합니다. 이런 음식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말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인데요.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역병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습니다. 말수는 도시락을 다시 보자기에 싸려고 했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끈이 풀리며 도시락이 트레이에서 미끄러질 뻔했고 말수는 황급히 두 손으로 받쳤습니다. 조심하세요, 할머니. 뒤에 서 있던 젊은 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검색대에서 물러나 옆쪽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대기 공간에는 벤치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말수는 그 중 하나에 앉았습니다.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약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천막 차양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도윤이한테 전하지? 주변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무전기에서 들리는 영어 방송 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은 분명 한국 땅이었지만 마치 외국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순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4시 30분. 면회 시간은 5시부터였습니다. 아직 30분이 남았지만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면회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병사가 말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26살쯤 되어 보이는 한국군 병사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응, 괜찮아.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이거 쓰세요. 병사는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을 말순에게 건넸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우산을 받았습니다. 고맙구나. 저도 할머니가 키워주셨거든요. 할머니 보니까 우리 할머니 생각나서요. 병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우산을 받쳐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8시간을 달려왔는데 손자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 속 도시락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 손자가 좋아하던 김치와 장조림과 달걀말이, 이 모든 게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그때 부대 안쪽에서 한 청년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카투사 전투복을 입은 이등병, 22살의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면회 시간에 맞춰 정문 쪽으로 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저건 할머니?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저기 혼자 앉아 계실까요? 면회 신청은 분명히 되어 있었는데.
도윤은 더 가까이 가려고 했지만 규정상 민간인 대기 구역까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이등병 신분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구역 출입이 불가능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꽉 쥐고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도윤은 선임 병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임, 저기 계신 분이 제 할머니신 것 같은데 제가 나가봐도 될까요? 선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규정 위반이야. 면회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만날 수 있어.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말수는 벤치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혹시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부대 안에 있는 도윤이 전화를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 소리, 멀리서 들리는 차량 엔진 소리. 모든 소리가 말순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눈을 감고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어린 시절 손을 잡고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기억, 밥을 먹이며 많이 먹어라고 말하던 기억, 군대 가는 날 잘 다녀오너라고 손을 흔들던 기억.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 들어갈 수 없었고 도시락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하나? 말순이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검색대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어였지만 또렷하고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여군이 검색대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미군 여군이었고 전술 장구류 없이 업무용 디지털 패턴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페트롤 캡을 쓴 모습이 단정했고 계급장을 보니 대위였습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시카 리 32살의 한국계 미국인 여군 대위였습니다. 그녀는 검색대 앞에 서서 부하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병사 중 한 명이 아까 말순의 도시락 검사를 담당했던 이였고 그가 제시카에게 뭔가 보고하는 듯 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트레이 위에 아직 놓여있는 김치 용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코를 살짝 찡그리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시카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말순은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제시카는 말순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아까 김치 가져오신 분 맞으시죠? 한국어였습니다. 억양이 조금 어색했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듯 바라봤습니다. 낡은 옷, 젖은 어깨, 다른 신발, 그리고 무릎 위에 놓인 보자기. 제시카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편함에 가까웠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발효식품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들으셨죠? 네, 들었어요. 말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 계시네요. 돌아가셔야 하지 않나요? 제시카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손자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제시카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머니, 규정이 규정입니다. 사전 등록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김치 같은 발효식품은 절대 반입할 수 없고요. 그녀는 시계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VIP 이동도 예정되어 있어서 정문 관리가 평소보다 엄격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수는 다시 한번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그럼 김치만 빼고 나머지 반찬이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밥이랑 장조림이랑 달걀말이만이라도요. 제시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한번 반입 거부된 물품은 전부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도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제가 새벽부터 만들어서 8시간 걸려왔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미군 기지입니다. 감정보다는 규정이 우선입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말순의 보자기 끈이 다시 풀렸습니다. 보자기가 벤치에서 미끄러지며 도시락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양은 도시락이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며 뚜껑이 열렸고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붉은 국물이 바닥에 번지는 모습이 마치 상처에서 흐르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몸을 숙여 도시락을 주우려 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흐른 김치를 손으로 주우려는 순간 제시카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그냥 두세요. 청소 담당이 처리할 겁니다. 제시카는 부하 병사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청소 담당 불러. 말수는 손수건을 꺼내 김치 국물을 닦으려 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닦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시카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청소는 담당자가 합니다. 그냥 일어나세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도시락을 주워들고 일어서려 할 때 제시카는 바닥에 흐른 김치 국물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김치 냄새 정말 지독하네. 그 말은 작게 했지만 충분히 들릴 만한 크기였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한국인 가족들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서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규정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시카는 신발 끝으로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을 가리키며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빨리 치워. 냄새 퍼지기 전에. 그녀는 실제로 김치를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그 제스처만으로도 충분히 모욕적이었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대하듯 한 발짝 더 물러서며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흙을 털면서 제시카를 올려다봤습니다. 제시카는 말순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그 키 차이만큼이나 권력의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시카는 잠시 말순을 바라보다가 시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여기 계셔봐야 면회도 못하시고 도시락도 전달 못하십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때 한미군 중령이 검색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8살의 브라이언 밀러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제시카의 직속 상관이었고
부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제시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대위? 별일 아닙니다, 중령님. 민간인 한 분이 규정 위반 물품 반입을 시도해서 제지했습니다. 브라이언은 말순이 앉아있던 벤치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시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내버려둬. 저런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시간만 낭비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브라이언은 서류를 들고 부대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제시카는 다시 말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들으셨죠? 이제 정말 돌아가세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제시카는 그렇게 말하고는 검색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다시 보자기에 싸고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가슴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가 짓눌러 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저 손주 밥 한 끼 챙겨주려고 했을 뿐인데. 도윤은 멀리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치를 주우려 하는 모습, 제시카가 물러서며 코를 막는 모습, 브라이언이 무심하게 지나가는 모습, 모든 것이 도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더욱 세게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 도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가 왜 이래야 하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도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등병이라는 계급, 카투사라는 신분, 모든 것이 도윤을 올감했습니다. 선임이 다가와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이도윤.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참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해질게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지금 당장 할머니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순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고 우산 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무전기에서 들리는 영어 방송 소리, 모든 소리가 말순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제시카는 검색대로 돌아가 동료 병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문 관리 정말 복잡하네. 맞아. 저런 민원인들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거야. 그녀의 말투에는 피로와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료 병사가 물었습니다. 근데 저 할머니 진짜 손자 면회하러 온 거 맞아? 그렇대. 카투사 2등병. 그럼 등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규정이 규정이지. 사전 등록 안 하면 안 돼. 말순은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 손자가 좋아하던 김치와 장조림과 달걀말이. 이제 이것들은 손자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다시 사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8시간을 달려왔는데 손자 얼굴 한 번 보지 못하고 도시락 하나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모욕만 당하고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엄마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바라봤고 중년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역병은 무표정하게 서 있었고 미군 병사들은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말수는 그렇게 혼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멀리서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자로서 할머니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습니다. 말수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순 없어 말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말수는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 5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한창이었지만 말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면회를 마치고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고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면회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둘씩 정문을 빠져나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가족은 손을 잡고 걸어 나왔고 어떤 가족은 서로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도윤은 부대 안쪽 대기실에서 선임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불안한 마음에 선임에게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선임, 정말 나가볼 수 없을까요? 할머니가 저기 계신 것 같은데요. 선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규정 위반이라니까. 넌 이등병이야. 허가 없이 민간인 구역 출입하면 징계야. 참아. 도윤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고통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 도윤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우리 땅에서 우리 할머니가 모욕당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분노와 무력감이 교차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정문 쪽이 희미하게 보였고 작은 점처럼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임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이도윤. 괜히 문제 만들지 마. 미군 장교한테 대들면 넌 끝이야. 카투사는 말이야. 양쪽 다 잘 보여야 살아남는 거야. 알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살아남는 거라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남는 건가? 다른 선임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너 할머니 면회 신청했어? 네, 했습니다. 그럼 등록 확인해 봤어? 네, 확인했는데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안 나오신 거야? 모르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선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너 일단 오늘은 포기해. 내일 다시 확인해 보든가. 도윤은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선임들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각자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아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해질게요. 제가 꼭 할머니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말수는 벤치에 앉아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이 담긴 보자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 8시간을 달려온 여정,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보자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할매가 힘이 없어서. 그때 한 젊은 병사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우산을 빌려줬던 그 병사였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말순은 고개를 들어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응, 아직 못 갔어. 손잡은 못 만나셨어요? 응, 규정이 그렇다더구나. 병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포기하시고 내일 다시 오시는 게 어때요? 등록하고 오시면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모두와 너무 멀거든. 어디서 오셨는데요? 경남 사천이야. 병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천이요? 거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요? 8시간쯤. 병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 마음만으로도 고맙다. 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라도 쓰세요. 돌아가실 때 버스비라도. 말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가져라. 아니에요, 할머니. 제발 받으세요. 병사는 억지로 말순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말순은 돈을 받아들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병사는 경례를 하고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그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시간이 흘러 오후 6시 30분이 되었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정문 주변에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일어서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더니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정문 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가. 도윤이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말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문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그 너머에는 부대의 불빛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뭔가가 가슴속에서 울컥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함이었을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말수는 다시 벤치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제시카는 검색대에서 근무 교대 시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7시에 교대 예정이었고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아직도 벤치에 앉아 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제시카는 눈살을 찌푸리며 부하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아직도 안 가셨네. 가서 다시 한번 안내해. 병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속 계시면 안 됩니다. 병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병사를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안 될까요? 할머니, 규정상 안 됩니다. 면회 시간도 끝났고 등록도 안 되어 있으시잖아요. 말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말수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셔틀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정도 걸어야 했습니다. 말수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말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도윤은 부대 안에서 근무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혹시 아직도 정문 밖에 계신 걸까요? 도윤은 불안한 마음에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에서는 개인 전화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선임이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야, 이도윤. 핸드폰 꺼. 근무 시간이야. 도윤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임은 도윤의 표정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너무 마음 쓰지 마. 할머니 분명히 잘 돌아가셨을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말수는 셔틀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말수는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장바구니 속 도시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다시 집으로 가져갈까? 말수는 보자기를 열어 도시락을 내려다봤습니다. 김치, 장조림, 달걀말이 모두 손자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의 눈에 보자기 밑에 숨겨져 있던 수첩이 보였습니다. 아까 집에서 가져온 그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말순은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페이지들, 연필로 휘갈긴 메모들, 그리고 한 페이지에 적힌 이름 하나. 김태식? 그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25 전쟁 당시 말수는 야전 간호병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전선에서 부상당한 젊은 소위 한 명이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총상으로 출혈이 심했고 의료진들은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밤새 그 소위를 간호했습니다. 지혈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체온을 유지시키기 위해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새우고 나서 소위는 기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그 소위가 바로 김태식이었습니다.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김태식은 퇴원하며 말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꼭 연락하십시오. 그 말을 하던 젊은 소위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그동안 한 번도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갚으라고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손자를 위해서라면 말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수첩에 적힌 번호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고 잘못 누를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번호를 다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래도 될까? 이렇게 연락해도 될까? 하지만 말수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낮고 단단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말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식이냐, 나 말순이야.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겨우 2, 3초였지만 말순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놀람과 반가움이 가득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말순 어머님? 어머님 맞으십니까?
59살의 합참 차장 김태식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는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나야.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말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두운 셔틀버스 정류장, 멀리 보이는 부대의 불빛, 그리고 차가운 바람. 평택 캠프 험프리스 정문 근처야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김태식의 목소리가 즉시 긴장했습니다. 캠프 험프리스요? 왜 거기 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손자 면회를 못한 이야기, 도시락을 전하지 못한 이야기, 모욕당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말수는 그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손주 도시락 좀 전해주려고 왔는데 창피를 당했네. 말순의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억눌린 슬픔과 수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즉시 물었습니다. 누가 어머님께 무례하게 굴었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습관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규정이 그렇다더구나.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김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3분만 기다리십시오. 정확히 3분 뒤에 제 사람들이 도착할 겁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꼭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고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식아, 그럴 필요 없어. 나 괜찮아, 어머님. 김태식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예전에 제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제가 아직 갚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3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분. 겨우 3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3분 뒤에 일어난다는 걸까요? 말수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김태식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말순을 그 자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5분.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습니다. 정말 뭔가 될까 아니면 그냥 위로하려고 한 말일까 말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3분만, 겨우 3분만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말수는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매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소리를 냈습니다. 멀리서 차량이 지나가는 소리, 정문 쪽에서 들리는 희미한 무전기 소리, 그리고 말순의 숨소리. 한 분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다시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 46분. 아직 2분이 남았습니다. 말순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어두운 정류장, 여전히 차가운 바람. 말순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2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6시 47분.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긴장한 채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평온한 밤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냥 위로였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 헬기 로터 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문 쪽 경비병들도 놀란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헬기가 부대 상공에 도착했고 강한 바람이 주변을 휘감았습니다. 말순의 머리카락과 옷자락이 바람에 날렸고 장바구니가 흔들렸습니다. 헬기는 부대 내부 헬기장으로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요란했고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헬기가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문 쪽에서 차량 행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군용 차량 서너 대가 일렬로 달려왔고 앞차에는 태극기와 합참기가 개양되어 있었습니다. 차량들이 정문 앞에 일제히 멈췄고 경비병들이 황급히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59살의 김태식, 대한민국 합참 차장이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봤고 셔틀버스 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식은 즉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수행원 몇 명이 따랐습니다. 정문 경비병들은 모두 경례 자세로 굳어 있었고 미군 병사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말순 앞에 도착했고 그 자리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경례가 아니라 진심 어린 인사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태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일어서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태식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어머님께서 이곳에서 불편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태식은 돌아서서 수행원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장 상황을 즉시 파악해 CCTV 영상 확보하고 관련자 전원 대기시켜. 민간인 안전이 최우선이다. 수행원은 즉시 무전기를 들고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김태식은 다시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손잡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도윤이요. 카투사 이등병이에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행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도윤 이등병 즉시 호출해. 할머니와 면회할 수 있도록 조치해. 예, 각하. 수행원이 대답하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정문 쪽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황급히 움직이고 있었고 한국군 헌병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는 검색대에서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브라이언 중령도 급히 밖으로 나왔고 김태식을 보자 경례를 했습니다. 김태식은 브라이언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중령, 오늘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하시오. 브라이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각하, 저는 상세한 상황을 아직 모른다는 말입니까?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파악하시오. 10분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십시오. 브라이언은 경례를 하고 황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시카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김태식은 다시 말순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추우시죠? 차 안으로 가시겠습니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여기서 도윤이 기다릴게. 그때 부대 안쪽에서 한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카투사 전투복을 입은 이등병, 22살의 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호출을 받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문에 도착한 도윤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군용 차량들, 경례하는 병사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있는 할머니. 할머니, 도윤이 외쳤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손자를 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아, 도윤은 달려와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고생하셨어요? 제가 몰랐어요. 죄송해요. 말수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매는 괜찮아. 내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 김태식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눈가에도 미세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말수는 장바구니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왔어. 먹어라. 도윤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멎은 것 같았습니다. 헬기 소리도, 차량 소리도, 무전기 소리도, 오직 할머니와 손자의 목소리만이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김태식은 수행원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면회실을 준비해. 할머니와 손자가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예, 각하. 수행원이 대답했습니다. 김태식은 다시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셔서 편히 쉬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식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태식아, 정말 고마워. 김태식은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님을 다시 뵐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렇게 3분 만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김태식은 말순과 도윤을 면회실로 안내한 뒤 정문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병사들은 모두 긴장한 채 경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검색대 앞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늘 이곳 근무 책임자가 누구인가? 한국군 헌병중위가 앞으로 나와 경례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하. 오늘 정문 근무는 미군 측과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군 측 책임자를 즉시 호출하라. 예, 각하. 중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브라이언 중령이 황급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김태식 앞에 서서 경례했습니다. 각하, 브라이언 밀러 중령입니다. 김태식은 브라이언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령, 오늘 오후에 이곳에서 민간인 한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소. 상황을 설명하시오. 브라이언은 목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각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습니다. 사전 등록이 되지 않은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뿐입니다. 김태식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했소? 예, 각하. 그렇다면 왜 그 민간인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야 했소? 규정이 사람을 울리는 것이오? 브라이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김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보했소. 지금 당장 검토하겠소. 수행원이 노트북을 가져왔고 김태식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상에는 말순이 검색대에서 도시락을 검사받는 장면, 제시카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서는 장면, 김치 국물이 바닥에 흐르는 장면, 그리고 말순이 무릎을 꿇고 닦으려는 장면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영상을 보며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김태식은 노트북을 닫고 브라이언을 바라봤습니다. 중령, 이것이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요? 브라이언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각하, 그건 대답하시오. 이것이 정상이요? 김태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김태식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있던 미군 장교를 전부 호출하시오. 헌병 중위가 무전기를 들었고 잠시 후 제시카가 다른 병사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제시카는 김태식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경례를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태식은 제시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위, 이름이 무엇이오? 제시카 리입니다, 각하. 오늘 오후에 한국인 노인 한 분이 이곳에서 도시락 반입을 시도했소. 당신이 담당했소? 제시카는 목소리가 떨리며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규정에 따라 발효식품 반입을 제지했습니다. 김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규정을 따른 것은 옳소. 하지만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었소. 제시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위, 당신은 한국계 미국인이요? 예, 각하. 그렇다면 김치 냄새가 무엇인지 알 텐데 왜 그것을 모욕의 도구로 사용했소? 제시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각하. 제가 잘못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위, 이곳이 미군 기지라 해도 여기는 대한민국 땅이요. 대한민국 국민에게, 특히 군인의 가족에게 모욕을 준 것은 이 땅의 명예를 짓밟은 것이요. 이해하시오? 제시카는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이해했습니다. 김태식은 브라이언을 보며 말했습니다. 중령, 이 대위를 당분간 정문 근무에서 제외하시오. 그리고 민간인 응대 재교육을 받도록 조치하시오. 브라이언은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김태식은 제시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위, 저 할머니께 직접 사과하시오. 제시카는 고개를 들어 김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금 가서 사과드리십시오. 진심으로.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면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면회실 안에서는 말순과 도윤이 도시락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도윤의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었고 도윤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야. 정말 오랜만이에요. 많이 먹어라. 할매가 또 만들어줄 테니까.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제시카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제시카를 바라봤습니다. 제시카는 문 앞에 서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경례였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할머니께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말순은 잠시 제시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제시카는 고개를 들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됐어. 너도 내 일을 한 거잖아. 아닙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대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는데 저는 그걸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제시카를 노려보며 입을 열려 했지만 말순이 손으로 막았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이 사람도 반성하고 있잖아. 말순은 제시카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며? 제시카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할머니.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 할머니 생각해서라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할머니들은 다 똑같단다. 손주 생각에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들이야. 제시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말수는 제시카에게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봐라. 제시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말수는 도시락에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제시카에게 건넸습니다. 먹어봐라. 이게 바로 할머니의 마음이란다. 제시카는 김치를 받아들고 입에 넣었습니다. 매콤하고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고 어린 시절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김치 맛이 떠올랐습니다. 제시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말수는 제시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제시카가 나간 뒤 도윤은 말순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용서해 주셨어요? 저 사람이 할머니한테 얼마나 심하게 했는데요. 말순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움은 미움을 낳고 용서는 용서를 낳는단다. 저 사람도 이제 알았을 거야. 그걸로 된 거지. 밖에서는 김태식이 브라이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중령, 이번 일과 관련해서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소. 브라이언은 긴장하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카카? 과거 이 부대에서 발생한 한국군 병사 순직 사건에 대한 기록을 제출하시오. 특히 이도윤 이등병에 붙인 사건 말이오. 브라이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카카, 그건 중령, 숨길 것이 없다면 문제될 것도 없소. 하지만 만약 은폐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오. 김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카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식은 주변 한국군 병사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격한 것을 기억하시오. 이곳이 미군 기지라 해도 우리는 대한민국 군인이요. 우리의 임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오. 이해했소? 병사들은 일제히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카카. 김태식은 다시 면회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말순과 도윤이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순은 김태식을 보며 일어서려 했지만 김태식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편히 앉아 계십시오. 김태식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이등병. 도윤은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카카. 자네 할머니는 대단한 분이시네. 전쟁 중에 내 목숨을 구해주셨지. 도윤은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김태식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 은혜는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은 그 은혜의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김태식은 도윤을 보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등병, 자네는 훌륭한 할머니를 두었네. 그분처럼 바르게 살게나.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습니다. 예, 카카.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식은 말순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손자 면회 오실 때는 제게 미리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태식아.
그럴 필요 없어. 오늘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김태식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태식은 면회실을 나와 수행원들과 함께 부대를 떠났습니다. 헬기가 다시 하늘로 떠올랐고 차량 행렬이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정문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늘의 일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규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 권력보다 강한 것이 은혜라는 것, 그리고 진짜 힘은 사람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모두가 배운 날이었습니다. 김태식이 떠난 뒤 부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사무실로 돌아가 과거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서류 캐비닛을 열고 오래된 파일들을 꺼내는 동안 브라이언의 머릿속에는 수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부대 내 군수 창고에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한국군 병사 한 명이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즉시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과 관련된 일부 미군 장교들은 그를 막으려 했습니다. 말로만 설득하려던 일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고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야간 경계 중 사고사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사실을 묻기 위해 관련 증거들을 은폐했고 목격자들을 전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브라이언은 그 일이 영원히 묻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태식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 김태식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각하, 브라이언 밀러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태식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하시오. 과거 이도윤 이등병에 붙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김태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합참본부로 오시오. 관련 자료를 전부 지참하시오. 예, 각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브라이언은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정문 쪽에서는 여전히 병사들이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브라이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잘못을 숨기며 살아왔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한편 면회실에서는 말순과 도윤이 여전히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거의 다 비워졌고 테이블 위에는 빈 용기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맛이야 정말 그리웠어요. 말수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지만 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손자가 얼마나 힘들게 지내고 있는지. 말수는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세상은 강한 사람보다 바른 사람을 기억한단다. 내 아빠도 그랬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저 아빠 이야기 좀 더 들려주세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 잘못된 걸 보면 참지 못했지.
그래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단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아세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사고사라고 되어 있지만 할매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힘도 없었단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다를 거예요. 김태식 각하께서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됐어. 내 아빠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그때 문이 노크되었고 한국군 헌병중위가 들어왔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도윤 이등병, 김태식 각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합참본부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부친 사건과 관련된 증언을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도윤은 자세를 바로 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위가 나간 뒤 말순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일 당당하게 말해.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낀 것 전부 다 말하렴. 그게 내 아빠를 위한 일이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할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시간이 흘러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할매는 가봐야겠다. 도윤은 급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문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둘은 함께 면회실을 나와 정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시카가 여전히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을 보자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말순은 제시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건강해라. 그리고 앞으로 사람들 잘 대해주고. 제시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예, 할머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순은 도윤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도윤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할매가 또 올게. 예,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도윤은 할머니가 셔틀버스를 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할머니께 올리는 경례였고 동시에 대한민국 군인으로서의 다짐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바른 사람이 될게요. 아빠처럼 할머니처럼.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합참본부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회의실에는 김태식과 몇몇 고위 장교들이 앉아 있었고 브라이언도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김태식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이등병, 앉으시게. 도윤은 자리에 앉았고 김태식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등병, 자네 부친이 순직하신 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가?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가?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잘못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직 당일 밤 아버지가 무언가 심각한 일을 발견했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식은 브라이언을 보며 물었습니다. 중령, 이등병의 진술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브라이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그리고 이도윤 이등병. 저는 오늘 진실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브라이언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시 부대 내에서 불법 군수품 거래가 있었고 이등병의 부친께서 그것을 목격하셨습니다. 저와 일부 장교들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그분을 막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불행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기록을 조작했고 목격자들을 전출시켰습니다. 이등병의 부친은 영웅이셨습니다. 정의를 위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그리고 유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브라이언은 도윤을 향해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경례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해방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김태식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 자네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것이요. 관련자 전원에 대한 조사도 즉시 시작할 것이요. 브라이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각하.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태식은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등병, 자네 부친의 명예는 회복될 것이네. 그리고 자네 가족에게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네. 도윤은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회의가 끝나고 도윤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 순간 도윤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너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수십 년간 기다려왔던 진실을 드디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경남 사천의 작은 마을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논두렁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낡은 빨래줄에 하나씩 옷을 걸며 말수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소식, 브라이언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소식. 말수는 전화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동시에 수십 년간 품었던 한을 풀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빨래를 다 널고 나서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의 사진과 편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진실이 밝혀졌어요. 우리 도윤이가 해냈어요.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자에 넣어 찬장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정말로 편히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맑고 시원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우체부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등기 우편 왔어요. 말수는 문을 열고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어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들의 순직이 공무상 재해로 재분류되었고 명예회복과 함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편지를 읽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편지지를 꺼내
도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렸지만 말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도윤아, 할매야. 내가 보내준 소식 잘 들었단다. 내 아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니 할매는 정말 기쁘구나. 수십 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던 한이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아. 도윤아, 세상은 힘이 센 사람보다 마음이 바른 사람을 기억한단다. 내 아빠가 그랬고 너도 그런 사람이야. 할매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앞으로도 바르게 살아라.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길이야. 할매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몸 건강히 지내고 힘들 때는 언제든 할매한테 연락해라. 사랑한다. 우리 도윤아. 말수는 편지를 다 쓰고 나서 봉투에 넣어 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붙였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평택 캠프 험프리스요. 손주한테 보내는 거예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군대 간 손주분이시구나. 잘 전해드릴게요. 사흘 후 도윤은 부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힌 봉투였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들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읽는 동안 도윤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도윤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고 멀리서 훈련 헬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헬기 소리, 할머니를 구해준 그 소리. 도윤은 자세를 바로 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할머니께 올리는 경례였고 아버지께 올리는 경례였으며 이 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리는 경례였습니다. 도윤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바른 사람이 될게요. 이 땅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군인이 될게요.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부대에서 모범 병사로 인정받았고 상급자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시카도 변했습니다. 그녀는 민간인 응대 재교육을 받은 뒤 더욱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근무했습니다. 정문에서 그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시카는 도윤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도윤 이등병, 잠깐 시간 있어? 도윤은 경례하며 대답했습니다. 예, 대위님. 제시카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 일 정말 미안했어. 내 할머니께 정말 큰 잘못을 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괜찮습니다. 제시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내 할머니 정말 대단하셔. 나도 우리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 앞으로 더 잘할게.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위님.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이해와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왔습니다. 사천의 들판은 황금빛 뼈 이삭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마당에서 빈 도시락통을 닦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말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도시락통은 그날 도윤에게 전해주려 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말수는 도시락통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줘야지. 동네 분식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말순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손주 잘 있대요? 네, 잘 있어요. 편지도 자주 보내고. 할머니 대단하세요. 그날 일 소문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정의를 세우셨다면서요? 말수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주 밥 한 끼 챙겨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세요. 할머니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으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좋은 사람들 덕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으며 떠났습니다. 말수는 도시락통을 창가에 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는구나.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지. 바로 사람의 마음이야. 그날 밤 말수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도윤아, 건강하게 잘 지내렴. 할매가 항상 널 지켜줄게. 그리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부대에서 도윤도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병장 가장자리에 서서 별을 세며 도윤은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진짜 군인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멀리서 다시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분 만에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 헬기, 할머니를 구해준 그 순간. 도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도윤은 가슴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세상은 힘이 센 사람보다 마음이 바른 사람을 기억한단다. 그 문장을 읽으며 도윤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네, 할머니. 저는 바른 사람이 될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될게요. 도윤은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정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자세를 바로 하고 국기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그 경례 속에는 할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존경,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남긴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용기, 김태식의 은혜 갚음, 제시카의 참회, 브라이언의 고백, 그리고 도윤의 성장. 모든 것이 하나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국가를 세우는 것은 거대한 깃발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의 마음이 나라의 뿌리입니다.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강한 사람은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수는 여전히 사천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손주를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도윤은 부대에서 성실히 복무하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의 전화 한 통이 바꾼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주변에 군대에 계신 자녀나 손주를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가셨던 분들을 아시나요? 작은 도시락 하나에 담긴 사랑과 정성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뭉클했던 사연이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